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5장 소비와 투자 함수 중에서 2절 투자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의 개념과 의 나와 있는데 이 투자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총 수요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그래서 CI,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에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마련하거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나 자금이 돈, 이거는 경작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인 투자는 아니야. 진정한 투자는 약간 이러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주택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로 우리가 집어넣어요. 여기 재고 투자, 이것도 재고가 남은 거, 재고를 증가시키는 것도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시 보시면 투자는요. 기계 설비나 재고와 같이 이거요. 기계 설비라든가 또는 인벤토리 하는 재고 있죠. 재고의 증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재고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 자본재를 증가하고 또는 유지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감가상각된다고 하죠. 기계 같은 것도 계속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돼요. 유지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가게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자본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를 보이거든. 그러니까 미래 생활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뭔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는 현재와 미래를 그래서 연결하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게 자본재 증가가 미래의 소비의 증대를 목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게 되면 저축이 뭐야?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투자로 연결되면 미래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 투자 지출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경기 변동에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요. 장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에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작으나 소비에 비해서 작아. 근데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되고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거기 보시면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에 이 투자가 자본 축적으로 연결되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야.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 자본 축적, 이게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게 되겠죠. 자, 경작자들은 그래서 생산량의 변동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잘 보기 위해서 투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케인즈의 투자 이론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여기다 쓸게요. 케인즈의 투자 이론에서는요. 독립 투자만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에 유발되기도 하죠. 소득에 유발되거나 이자율에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걸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뒤에 소득 유발 투자, 이자율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발 투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뭐야? 소득과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거는 독립 투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지출에는요. 고정 투자, 주택 투자, 재고 투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주택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정 투자는 기업에 이렇게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장비나 설비, 시설, 건물 이런 것이고 재고 투자는요. 우리가 생산했는데 안 팔리고 남은 거잖아. 근데 이것도 우리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자기가 자기한테 산 거다, 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 살펴봤고요. 자, 투자 결정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이라 합니다. 신고전학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적인 얘기야.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생산 요소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자본 있잖아. 그 최적 자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에 추가되는 투자가 자본의 여러 가지 한계 비용, 이자율 이런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거기 로빈슨 크루소 회사가 있습니다. 크루소 주식회사는 기업이야. 기업 입장에서 크루소 주식회사는 한 개의 R1으로 임대한 쇠막대기와 노동을 통해서, 자, 노동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근데 도토리를 따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혼자서 그냥 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쇠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본이라니까. 여기 노동과 자본, 쇠막대기. 쇠막대기 뭐라고 할까? 쇠막대기. 네, 쇠막대기.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네,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요. 도토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도토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토리. 자, 도토리를 생산을 해요. 물론 이제 노동자에게는 거기 보시면 임금 W를 줄 것이고 쇠막대기를 이게 자본을 우리가 빌리면 임대하면 쇠막대기 하나당 얼마 빌려서 사용을 한다고요. 도토리야 도토리. 도토리를 만들어 이 Q죠. Q. 이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게 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생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K가 되는 거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도토리를 만들게 되고 이 도토리는요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내다 팔아 판매를 합니다. 판매. 자, 이걸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대가로 얼마를 받습니까? P1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할게요. P1으로 팔고 이걸 다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어떻게 된다? 일부는요. 도토리를 남긴 다음에 심어. 그래서 도토리를 남겨서 심어요.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심어. 네, 이게 바로 투자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음 해에 더 많은 도토리를 양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약간 저축이야, 저축. 다 이게 판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빈슨은 자회사로서 로빈슨 주식회사 임대기업을 만들고 쇠막대기를 인디언으로부터 한 개당 1원에 구입을 해서 R1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쇠막대기를 인디언한테 이제 또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로빈슨이란 또 자회사가 있어. 예, 이렇게 로빈슨이라는 자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쇠막대기를 인대원 자기가 직접 이렇게 구입하는 걸 수 있는데 로빈슨이라는 회사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주는 거야. 쇠막대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쇠막대기 거기에 보시면은 인디언한테 한 개당 1원에 구입을 해요. 그래서 쇠막대기를 인디언이 만드네요. 인디언이 쇠막대기를 만들어서 한 개당 얼마에 한다? 여기 보시면 쇠막대기 K를 한 개당 얼마를 받고 하냐면 1원을 이렇게 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로빈슨 지금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요. 로빈슨이라는 요 자회사는 인디언한테 쇠막대기를 받아 가지고 여기 쇠막대기를 기업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1원 가지고 1원당 이렇게 쇠막대기를 한 개당 얻은 다음에 R에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해주게 되면 R이 1원보다 크면 이거에 남는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본이라는 게 쇠막대기입니다.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로빈슨 크루소 주식회사는 자본을 사용해서 최종재만 생산하는 생산 기업이고 로빈슨 주식회사는 자본을 임대하는 임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쇠막대기를 구입할까? 지금 그게 관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기업은 지금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야, 쇠막대기를 몇 개를 사야 돼? 지금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쇠막대기
자본이야. 쇠막대기 수량은 얼마인가? 이게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본의 임대 가격, 임대료라고 돼 있죠?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생산 요소의 원리를 알고 있는 로빈슨 입장에서는요. 로빈슨 입장에서는 쇠막대기를 인디언한테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쟤한테 넘겨줄까?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쇠막대기 한 개 생산 가치를 자본의 임대료에 맞춰서 자본을 사용하면, 고용하면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본의 한 개 생산 가치야. 쇠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도토리를 이제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생산 가치가 되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도토리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는가. 한 개 생산 가치니까요. 우리 미시에서 보면 가치, 밸류잖아. 밸류. 이거를 VMPK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럼 이 V가 밸류니까 요거 다시 쓰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된다? P 곱하기 MP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본의 한 개 생산. 그러니까 여기 P 곱하기 자본의 한 개 생산 MPK 이렇게 되는 거야. 쇠막대기를 하나 구입을 했을 때 거기서 내가 그걸로 얻게 되는 베네핏이고요. 쇠막대기를 내가 구입하는데 임대료, 이거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거는 비용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약간 요거는 베네핏 느낌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스트 느낌이야. 임대료를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요즘은 뭐 프린터기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같은 것도 임대해서 렌탈해서 사용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 렌탈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요. 렌탈비가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만약에 1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서 노트북을 한 달 동안 쓴다. 근데 거기서 비용이 노트북 별로 쓰지도 않는데 10만 원 너무 비싸. 그럼 노트북을 뭐 덜 사게 되는 것이고, 야, 만약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한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자본을 임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할 때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더 크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최적 자본량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VMPK와 여기 임대료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VMPK와 임대료 대문자로 쓰게 되면 이게 같을 때가 최적 자본량이 결정되고요. 이거를 양쪽에 P로 나눠주게 되면 자, 그냥 MPK가 돼. 요거 P분의 R 이렇게 쓰면 이걸 실질 임대료라고 하면 소문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의 어떤 임대 가격, 실질 임대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본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본의 공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량이 일정한 거야. 이 인디언한테 받게 되는 쇠막대기 공급량이 일정한 거야. 물론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 더 공급량이 증가하는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심플하게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상정을 하고요. 자본량에 따른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도토리를 따는데 아예 맨손으로 딸 때보다 쇠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좋아. 쇠막대기가 두 개 있으면 양칼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도토리를 더 많이 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근데 쇠막대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게 뭐야, 세 개 있으면 팔이 두 개밖에 없는데 쇠막대기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은 점차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가정하에서 자본에 필요한 수요는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맞춰가지고 자본량은 일정하게 돼 있으면 자본을 빌리는 여기 수요에 대한 가격이, 임대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 정도 하시면 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셔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허탈하여. 아무튼 잘 봐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로빈슨 주식회사는 자본의 임대를 통해서 149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임대를 통한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최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입은 바로 이제 임대료가 되는 거야.
근데 비용은 간단하지 않대요. 첫 번째는 비용의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인디언이 요구하는 쇠막대기의 가격을 1원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쇠막대기 가격은 무조건 인디언이 대화가 안 돼서 1원 무조건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첫 번째 이자 비용은 자본자 한 단위 현금으로 내가 구입을 했어. 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빌려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차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자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야. 내 돈 가지고 해도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수입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자본재를 임대했어. 근데 그 자본재 쇠막대기도 막 쓰다 보면 마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달아 없어진다고. 그 쇠막대기를 갈고 다시 이렇게 뭔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마모에 따른 가치 손실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이제 쇠막대기가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것도 오래 쓰다 보면 자꾸 고장나고 하잖아.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자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해요. 유저 코스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자율, 감가상각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만큼의 이쪽이 이제 비용이야, 비용. 요게 비용이야, 요게 비용. 이게 비용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본재를 인디언한테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약간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된다? 네, 그렇죠. 임대를 해주는 거야. 저기 나와 있는 로빈슨 주식회사한테 이거를 갖다가 팔게 되는 거지. 그럼 임대 수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자본재를 이용한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와 이자율, 감가상각 요게 같아질 때가 우리가 최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투자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이윤극대화. 이게 신고전 학파니까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 VMPL입니다. 이때는 임대료랑 같아지는데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이 똑같아지는. 이걸 이제 P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본의 한계 생산은 뭐 실질 임대료, 뭐 실질 이자율, 다 실질 감가상각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윤이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에서 베네핏에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이제 큰데 내가 얻게 되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이다. 여기서 이제 비율이니까 이윤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윤율이 플러스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익이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큰 거야. 그럼 이 자본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자본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지금 투자에 대한 것도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투자 인베스트먼트 하면 거기에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실질 이자율과 감가상각률 이런 거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예요. 여기 있으니까 따로 저건 쓰지 않을게요.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비싸지게 되면은 투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아니 내가 그 인디언한테 쇠막대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임대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자율이 비싸지게 되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데 그게 비싸지게 되면 이 쇠막대기를 많이 못 가져온다고. 그리고 쇠막대기가 감가상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만 쓰다 보면 자꾸 달아 없어져. 그럼 이제 이것도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것들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고요. 쇠막대기가 굉장히 유용해. 한계 생산이 플러스야. 좋아. 그렇게 되면은 높아지게 되면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디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투자 인베스트먼트고 실질 이자율 평면에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와 뭐를 놓는다?
얘를 가지고 두 개 간의 관계를 놓고 보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우하향하는 투자 함수를 그렸고요. 지금 본 것처럼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투자가 증가했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하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다른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변화 시 자,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면 주어져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 훨씬 더 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우측 이동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고전학파의 가장 기본적인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따른 투자 자본의 최적 자본량 이걸 본 거고요. 자, 다음 케인즈의 투자 이론 보면 자, 투자와 기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케인즈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투자를 왜 합니까? 라는 게 기대 때문에 하는 거야. 투자하는 이유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예요. 투자에 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동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거야. 그렇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이윤에 의해서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 기대 이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과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이 당장 얼마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수익 1, 수익 2, 미래에 이렇게 쭉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요.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서메이션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기업이 뭐 공장에 기계를 들인 거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투자 비용과 거기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의 합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투자의 이윤이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투자를 더 증가시켜요. 자본재 구입을 증가시키고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언제가 최적입니까? 하면 이게 0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이윤율을 제로로 하게 되는 그때 할인율, 이게 투자의 한계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한계 효율을요. 거기 153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비용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케인즈가 봤을 때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이걸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이야. 이게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증가 시 자, 이거 순현재 가치라고 보셔도 돼. 투자의 이윤이라고 보셔도 돼요.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할인율 R이라 할까요? R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R이 바로 뭐다? 거기 보시면 MEI 하는 투자의 한계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식으로 다시 쓰면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R이 투자 수입이고요. 비용은 당장 발생할 수 있겠지만 비용도 이렇게 조금씩 발생한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1 플러스 R 해서 I가 뭐 지금 뭐 1기부터 N기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윤율 아니면 이걸 순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편익과 비용에 나타내는 순현재 가치를 표현했을 때 얘가 제로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야. 투자의 이윤율, 여기선 이윤율이라고 썼어. 투자의 이윤을, 이게 투자의 이윤인데 제로로 만드는 그때 R, 요거를 뭐라고 나타냅니까? 하면 이거를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내가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MEI 투자의 한계 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제 케인즈 입장에서는 그거야.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야. 그게 사실은 이자율이 비용이거든. 근데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A 사업이 만약에 9%의 수익률이 있고 B 사업이 만약에 5%의 수익률이 있고
C 사업이 만약에 3%의 수익률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사업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요. 자, 이자율이 살짝 보시면 이게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7%라고 할게요. 오, 되게 높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업 타당성 보면 A 사업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왜냐면 이자에 은행에 돈을 넣으면 7% 이자 수익을 얻을 텐데 9%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네. 그러니까 B사업은 뭐야? 사업 안 해야지. 왜냐면 내가 은행에 돈 넣으면 7% 이득을 얻을 텐데 이거는 이 사업에 부동산 무슨 사업에 시행사에 투입하면 투자하면 5%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얘도 안 하는 게 낫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윤율을 제로로 만드는 그때 내부 수익률 걸 M이라고 할게요. 이걸 제로로 만드는 R을 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M이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의 이자율과 비교해서 이자율보다 크게 되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진다 해볼게요. 이자율이 하락했어. 그래서 만약에 4%로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전에는 B사업은 어떻게 돼? 사업 타당성이 없었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게 되는 걸로 바뀌잖아. 이자율이 4%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앞에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는 증가한다. 그 원리 그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3페이지에 투자의 한계 효율 개념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투자 결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기업이 투자 자금 일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율만큼은 벌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자율만큼 벌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투자를 안 하면 이자율만큼 그게 기회비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투자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그 사업 A, B, C 투자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자율과 마이너스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투자의 한계 효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얼마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것만 투자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계 효율이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이자율이 만약에 4%에서 7%로 올라가게 되면 한계 효율이 더 높은 사업만 채택하게 되는 거니까 B는 탈락 이렇게 되고 A만 투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함수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케인즈의 특히 투자 함수 관련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요, 토빈의 Q 해가지고요, 주식시장과 연결 지어가지고 투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빈의 Q는 요 위에 분자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밸류해서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있으면 이 분모가 뭐냐면 대체 비용이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불나가지고 뻥 하고 없어졌어. 그럼 그걸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근데 공장의 설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무형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토빈의 Q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이건 느낌이 뭐야? 밸류가 삼성전자 공장의 가치가 코스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빈의 Q가 뭐냐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이걸 더 쪼개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에는 기업 보유 자본의 가치에다가 그 다음 분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가치 그리고 기업의 부채. 이 부채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하면 시장의 가치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기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발행한 주식의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부채도 포함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자산,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도 빌릴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분모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에다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주식의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업의 부채 이것도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전체 평가되는 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자본의 현재 대체 비용인데 자본의 가치 이렇게 돼 있고요. 내 공장, 내 거의 가치가 얼마 비용인데 이 주식에서 밖에서 평가되는 게 훨씬 더 고평가되면 나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5페이지 가보시면 토빈의 Q와 투자 결정 보시면 토빈의 Q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토빈의 토빈의 이론이 신고전학파 모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와 있는데 기업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그게 자본의 실질 비용보다 크게 되면 기업은 이제 이윤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토빈의 Q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빈의 Q가 증가하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생산 올라가면 우리가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이제 투자 그리고 여기가 이자율 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었는데 한계 생산이 올라가면 이렇게 우측이동이었잖아. 그것을 이제 주식시장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게 되네요.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의 시사점도 거기 나와 있는데 현재 이윤뿐만 아니라 미래 이윤까지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법인세를 낮추기로 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상되는 이윤이 확실하게 되면 그게 주식시장에 평가가 돼서 즉각 반영이 돼서 투자가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토빈의 Q가 올라가서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했는데 폴 사무엘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은 지난 5번의 경기 후퇴 중에서 9번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잘 못 맞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좀 느끼기가 이제 이게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래서 단타로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투자. 재고는 창고에 얼마간 쌓아둔 재료와 최종 생산물과 같은 그런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재고 투자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재고 투자는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지출 관련한 또 비중이 투자 중에서도 비중이 좀 작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의 1%에 불과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재고가 팍팍팍 줄어들고요.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어 있을 땐 재고가 팍팍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재고 투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고를 왜 보유하려고 하는가? 보유하는 동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생산의 평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나와 있네요.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업이 판매할 양보다 적게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은 만약에 100을 해놨어. 근데 주문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120 이렇게 온 거야. 수요죠.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120이 된 거야. 어떻게 고객이 주문했는데 빨리빨리 납품을 못하면 그것도 다음에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재고로 이제 메꾸는 거야. 보유하고 있던 재고로 이렇게 공급을 20만큼 해주면은 주문을 충분히 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을 100개 정도로 일정하게 쫙 유지하면서 왜냐면 주문량이 또 줄어들 수가 있잖아. 80으로 줄면은 생산해놓고 남게 될 수가 있으니까 생산을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주문이 생산보다 많거나 적게 되면은 이 재고로 그걸 충당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기업도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요. 상품을 많이 보유해서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그래서 보통 기계가 고장 날 거에 대비해서 여분의 부품 재고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의 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생각해봐. 나온 지 출시한 지 한 10년, 20년 된 자동차인데 뭔가 수리 맡기러 갔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품이 없네요. 새 차를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야 내가 갑자기 이거 좀 수리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새 차를 사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많냐 적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산 요소로서 또 재고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판매가 급증할 때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 상품이 품목이 주문이 공급해 놓은 것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매 증가로 재고가 일시 고갈될 때 고갈을 피하는 거야. 재고를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재고가 고갈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품이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재고의 일부로 완성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진행 중이야. 90%까지 생산이 됐어.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행 중인 작업 이런 걸로 또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개 살펴보시면 재고 투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 이자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재고를 늘리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포기한 거야. 안 팔린 거야. 그럼 자기가 창고에 저장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두 번째 줄에 수익의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은행 대출의 신용에도 의존합니다. 만약에 신용이 좋으면 재고 구입에 용이하게 되고 신용이 나빠지면 재고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보시면 자본 스톡 조정 모형 해가지고요. 신고전학파 그 모형과 관련된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기 투자는 살짝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투자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자본량과 전기 자본량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I라고 하면 자본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예요. 현재 T기의 자본량과 T-1기의 자본량,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자, 만약에 작년 대비 올해가 뭐 2022년이라 할게요. 작년이 2021년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T기의 자본량이 15대가 이제 최적이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 전기가 자본량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가 10대가 있다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 5대만큼이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만큼이 델타 K만큼이 5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5대가 더 필요하게 된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인베스트먼트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요. 유량 개념입니다. 플로우라는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개념이고요. 흐를 유자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K는 어떻게 하냐면 자본 스톡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톡, 저량이라는 개념으로 일정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 요 차이 잘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소득과 부도 마찬가지야. 부라는 것은 소득이 자꾸 누적된 저량 개념이고요. 소득은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가속도, 뭐 근대적 가속도 이런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본 스톡 조정 모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바라는 자본량이 있어. 최적 자본량이 있는데 그 갭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대 컴퓨터가 필요해. 근데 현재 10대밖에 없어. 그러면 바람직한 수준이니까 5대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뭐 이름은 신축적 가속도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돈이 많으면 한 번에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조정 속도가 이제 빠르면 한 번에 다 그냥 5대를 사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조정 속도라고 돼 있어. 5대가 필요한데
이번 6개월 동안에는 먼저 3대만 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2대를 사야겠다. 이렇게 서서히 조정하게 되는 것을 뭐 신축적 여기 나와 있는 가속도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학파 모형과의 관계 보시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자본량이 떨어져서 투자가 떨어지는, 결국 뭐 케인즈의 약간 그런 얘기도 비용 대비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율과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목표하는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면 최적 자본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대가 아니라 20대라고 할게요. 컴퓨터가. 그럼 10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확 하고 바라는 자본량이 올라가면 투자는 당연히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대적 가속도 원리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소득과 소비와 투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투자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최적 자본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토빈의 Q 이론, 그리고 재고 투자 관련해가지고 재고를 보유하게 되는 동기,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뒤에 소비와 투자와 관련된 모형이 좀 나와 있고요. 객관식 문제도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해설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6장 정부 지출과 재정 정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